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학과 학과장 정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등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실 조윤수 선생님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수 선생님은 1984년 3월부터 약 30여 년간 저희 초등교육과 학과에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교내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교내에서는 교수로서 초등교육과 학과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인간발달연구소와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사범대학장을 역임하시면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특히 부속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하실 때 이대부초 학생들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바탕을 두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BL, 문제중심 학습을 시도한 일은 선생님의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선생님은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대한사고개발학회 이사 등을 맡으시며 학계에 큰 기여를 하셨고 특히 초등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초등교육학회를 조직하셔서 초등교육학 및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점은 초등교육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강의로 창의성, 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진 우리 정혜연 학과장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학기 말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원래 이제 정년 퇴임 기념식 같은 거를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학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래 그거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 그래도 괜찮죠? 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온 건 내 일생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후두염이 걸렸는데 아마도 제가 이대 온 거는 29년 반이 됐는데 그 전에 또 덕성여대에 5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수 생활을 3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난다 하니까 마지막 모든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굉장히 에너지틱한 사람이잖아요. 나 그때 지난번에 뭐 피고 뭐지? 여왕벌 피고 할 때 봤죠?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봤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속삭일게요, 이제부터 다시. 사실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여기 있네.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넓은 바다와 같이 아마 해양학보다도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남편은 해양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창의성이 연결이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얘기 어떤 학생들한테는 했을 거예요. 할 때 굉장히 잘 써서 냈는데 레포트를 너무나 잘 써서 냈는데 B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그렇게 B학점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비가 없고. 그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학생인데 누구한테 학비를 달라고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비를 벌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B학점 받아가지고는 장학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B학점을 받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정말 내가 가진 거라고는 노력밖에 없거든요. 나는 원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 항상 나는 그래도 노력을 하며 살았다는 건 자부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점수 가지고 따지고 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때 내가 학생 때는 점수를 가지고 따지러 갔었어요. 왜 내가 B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사실 또 임신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Your paper is very well organized, but you don't have your own idea.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Your own idea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대학 때도 성적을 아주 좋게 졸업을 했어요. 내가 1, 2학년 때는 좀 방황을 했지만 3, 4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4학년 2학기 때 아나운서 시험도 패스하고, 그래서 아나운서로 9개월이나 내가 했어요. 하다가 그 직업의 회의를 느끼고,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강의라는 거는 정해진 대로 스크립트대로 하는 건 재미없어요. 상호작용 속에서 요새 왜 내 대학원 강의 듣는 사람은 요새 그거 하고, 소여의 강의라는 건 디스플린드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즉흥극이다. 그래서 훈련된 즉흥극, 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본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액티비티를 많이 시키라고 하는데, 나는 정해진 대로 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3,000% 잘 빠지는데, 그렇게 했는데, 잘했는데, 내 아이디어라는 게 없다는 거가 참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래,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내 속에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그때까지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내가 아나운서를 할 때는요, 내가 왜 회의를 느꼈냐면, 무슨 이제 맨날 시계라면 오리엔트, 정확한 오리엔트 손목시계가 곧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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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처음엔 하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TV에 MBC 모닝쇼라는 게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됐는데, 아나운서 실장하고 나하고 같이 MC를 보는데, 그 실장님은 굉장히 늑수그레 한 베테랑 실장님이고, 나는 젊은 사람을 갖다 놨는데,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재미가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방향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프로듀서들은 아주 대화를 잘 이끌어 갔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실장님은 네가 뭔데 그렇게 대화의 내용을 있는 대로 안 하고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돼갖고, 나는 그렇게 짜준 대로, 스크립트 짜준 대로, PD가 해준 대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면 아나운서는 뭐예요? 기계예요? 그래서 그 직업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아나운서로서 자기가 좀 전문성을 가지면 물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젊은 코 MC를 논대는 거는, 그럼 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럼 너는 꽃병처럼 앉아 있으라는 거야. 내만 하고.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지만 박차고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교육학을 다시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새로운 내 생각을 좀 발휘하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거를, 그 창의성이라는 용어를 갖고 깊이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 생각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직접적인 자극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창의성의 오늘은 창의성의 기존의 이론, 현실적인 문제, 기존의 이론, 또 내가 그동안의 연구를
10년 이상 한 15년간 창의성에 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창의성이라는 게 뭐죠? 창의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4학년 손주가 왔는데 나준석, 창의성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표로 이대부속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대표로 왔어요.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일까? 창의성은? 뭐야?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해. 아빠가 말해주는 거 말고. 네 생각은? 세상에 있는 거 말고 세상에 있는 거 말고? 자기만의 거를 창조해내는 자기만의 거를 창조해내는 거? 와, 아주 좋은 대답을 했네요. 또 그러면 우리 3학년 중에 누가 얘기해 볼까요? 3학년 중에 3학년? 주연이. 기존에 저 친구랑 비슷한 생각인데 준석이하고 비슷한 생각이네.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재구조화하되 자신만의 무언가를 더 넣은 것이. 여기 조금 뭐가 들어갔어요. 자신만의 건데 재구조화된 거 이런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러면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창의성에서는 오늘은 아주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독창적이고 자기만의 거는 독창적이라는 거고 또 유용하다는 말은 독창적이기도 하지만 쓸모가 있어야 되죠. 그 분야에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분야라는 것은 보통 창의성을 인정을 그 전문 분야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창의성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럼 창의성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우리 그 3학년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우리 초등교육과의 대부분의 모든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라고 그랬대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창의성이 지금 사회에서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있기 이전에 인간적인 욕구,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발현,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위계 단계인데 인간은 맨 처음에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배고픔의 욕구, 갈증의 욕구, 뭐 성적인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있고 그게 충족이 되면 안전, 내가 어디에 안전한 집을 가지고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방지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도 타인이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채우고 나면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인간이 갖는 욕구는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런 본능적인 거 이외에 굉장히 이상을 추구하는 게 있죠. 가치 추구, 이상 추구. 이런 거에 가장 높은 차원에는 창의성,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거를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가장 상위의 욕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물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욕구는 바로 이런 창의성의 욕구.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사회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강조하고 교육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간이 뭐냐 이런 것만 강조하고 내 개인의 행복, 내 삶의 질 이런 거는 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필요한 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러므로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문화를 바꾼 학문 체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걸 강조를 해가지고 모든 거에 창조를 갖다 붙여가지고 창조 경제. 어저께도 잠이 안 와서 내가 무슨 TV를 틀었더니 백분 토론에 창조 경제하고 경제 민주화하고의 개념이 서로 상호 충돌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그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창조성이라는 거, 창의를 그냥 너무나 국지적인 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민주화도 그렇고, 민주화도 너무나 그냥 지역적인 문제에다가 큰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서로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지금 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창조 경제가 되나요? 그 투자를 많이 하면 창조 경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성은 그렇게 경제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과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나. 나도 맨 처음에 교육학을 할 때 나는 미술이나 예술 같은 걸 해야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미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미술대학 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동생들을 미술대학을 보냈죠. 나는 희생하고. 동생 저 둘이 와 있는 동생들은 다 미대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은 교육학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는 데는 정말 창의성이, 교사도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도 창의성은 필요하다는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개인의 행복이 죽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게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의 문제가 뭐고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걸 보기로 합시다. 보면은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내가 신문에서 발췌했던 건데, 지금 여러 기업에 계시는 그 우리 학부모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서 현업에 제대로 투입을 하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리고 1인당 1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높고 어학점수도 높고 뭐 여러 가지 경험과 봉사활동 이런 걸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인재들을 선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사실은 잡다하고 얇은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지식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갖고 있고, 요즘은 영어들을 다 잘하고 전문 자격증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업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면 인성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차 심부름, 차를 타준 누구한테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저급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남한테 뭔가 이렇게 잔심부름 같은 거는 아예 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뭐가 있나 하는 거를 좀 분석 종합을 해보면, 학점도 높고 어학점수도 높고 연수 경험과 봉사활동도 많고 전공 지식은 근데 얇은 거예요. 그리고 응용력, 창의적 응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너무너무 스펙이 비슷해갖고 스펙이 다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기 혹시 회사에서 오신 학부모님들 맞아요?
요즘은 좀 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학부모가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하는지 어떤 신문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신문사에서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어떤 부서에 배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했냐고 막 항의를 하면서 당장 사표를 쓰고 갔대, 그 어머니가.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뭐, 나 우리 학교 학생 중에는, 우리 과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학부모가 왜 우리 학생이, 내 아이가 학점을 나쁘냐고 교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응? 있었어요? 있었다 그러네, 우리 정영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그 관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공 지식은 좀 더 깊이가 있어야겠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있어야겠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이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일에 대해서 즐겁게 능동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보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육의 산물이 그럴까?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럴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걸 볼 때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반성을 해보면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관, 우선은 학교 교육 이전에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내 자녀가 좀 올바른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올바른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남한테 경쟁해서 이겨서 1등을 하는, 어디 가든지 1등을 하는 그런 아이가 돼서 꼭 부모가 생각하는 그 직업,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직업을 어떻게든 두들겨 맞추려고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은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준석이는 장차 뭐가 되고 싶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고 싶은 게 운동선수, 뭐 소방관, 뭐 경찰관,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원하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들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에 두들겨 맞추기 위해서 자녀 교육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육 태도는 너무나 경쟁적이에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너 몇 점 맞았어? 엄마가 물어봤을 때 자기 아이가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또 뭐라고 물어본다고? 다른 애들은 어떠니? 100점 맞으니 몇 명이니? 하고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비교를 한다고? 우리 여기 교사인 선생님들도 오시면 맨날 그 물어보죠. 엄마들이. 어디쯤 되는지. 근데 또 어디쯤 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 얘는 어디쯤 된다고 또 그렇게 어떤 국립학교에서는 얘는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서열을 또 매겨서 물어보는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 애들을 그렇게 뭘 가지고 서열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다양한데 그래서 우리가 양육 태도의 문제 좀 내 자녀가 행복한 시민이 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 단편적인 지식, 암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냥 쑤셔 넣어주려고 그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길러주지 않고 많은 피상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현황이 단기적인 목적에 치중되어 있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목적.
근데 내가 사실은 이대부석 초등학교 교장할 때 학부모들한테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문을 조사하고 물어봤을 때는 제일 1위로 나온 게 뭐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유진이 어머니? 그때 내가 물어봤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1위로 나온 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있는지, 사실은 이대부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대부석 초등학교 하면 대명사로 뽑을 수 있는 게 아이가 행복한 학교거든요. 근데 행복한 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요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해가지고 구호처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다고 행복한 학교가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방향이 좀 넓게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사회에 유익을 줌으로 해서 자기도 그것이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좀 더 여유롭게 또 자기 그 특성을 발휘하면서 사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 연구를 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조금 한 걸음씩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업적을 낸 뛰어난 인물들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문항 개발을 하고 그래서 12명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심층 연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 하면 전공 영역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선 자기 분야에서 아는 게 있어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깊어야 돼요. 그런데 한 분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공이 2개 이상, 전공이 한 전공에서 딴 전공으로 바뀐 사람들이 꽤 있고,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2가지 전공 정도를 깊이 있게 알더라고요. 그런 경력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경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독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 영역하고 다른 영역하고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3가지 요인들은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 여러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사회에 좀 기여하고자 했다 하는 것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특징 있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인물들은. 서양의 많은 창의적인 인물들은 그 창의적인 업적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아니죠. 집단주의적인 문화예요. 주로 사실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창의성이 더 발휘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처럼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이 억눌러지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고자 해서 자기가 힘들고 모험을 택해야 되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극복하고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마 나이가 좀 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기도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더 이기적이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응?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는 오히려 창의적인 인물이 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그냥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하려면 정말 내가 힘들지만 참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참 좋은 점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도 창의성을 기르기에 이렇게 참 좋구나. 특히 요새는 개인적인 창의성, 인디비주얼 크리에이티비즘보다도
콜라보레이티브 크리에이티비티, 집단적 창의성. 왜냐하면 창의성이 어떤 개개인이 뛰어나서보다도 어떤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회사나 어떤 집단에서 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도 발현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학술지 아니고 국외 학술지에다가 출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성이 뭔지, 창의성 교육이 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던 연구였는데, 이걸 사실 더 먼저 한 건데,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에서 좀 선생님들이 얘는 참 창의적인 아동이다 하고 뽑은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이게 학부모들 면담을 통해서 알아낸 건데,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을 하는 특성이 있었고, 또 독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았고, 자신감이 있었고, 가정 분위기가 허용적이었고, 아버지에 관심이 많았대요. 여기 아버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 오신 아버지가 지금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내용을 이제 학부모가 어떻게 얘기했나 하는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럼 창의성이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창의성이 길러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교육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이론을 보면요, 신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 창의적 인물, 아주 뛰어난 인물만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소수의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성질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약간 정신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맨 밑에 깔려있는 이드 있죠, 이드.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능적인 건데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서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창의적인 인물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적인 인물 자신은 정신병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주변,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이 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거는 아마도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일에 몰두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좀 괴로웠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옛날의 이론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인지주의,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창의성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성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IQ도 마찬가지. IQ도 본성적인 것도 있고 양육적인 것도 있어요. 유전대 환경이 항상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창의성도 본성 대 양육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우리 같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창의성보다는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어린 학생들한테서 나타나는 잠재성을 빨리 발견해줘서 그거를 촉진해주는 거. 그거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초등학교 기간이에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학생 교육까지 다 중요한 거지만, 대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사회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특히 잠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창의성은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인지적인 측면으로 신장시켜주는 방법. 정의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도 머리에서 물론 마음을 컨트롤하지만 정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우선 기초적으로 확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 뭔지 알아요? 뭐예요? 수렴적 사고의 반대말이래.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생각. 이 마이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할 수 있고 또 뭣도 할 수 있겠어요? 진행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또 카테고리가 다른 종류의 아이디어. 이건 아마 다른 카테고리 다양한 종류 생각하려는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라는 거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신뢰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독창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유용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가 정확한 답이 다 떨어져서 공식과 이게 다 주어진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너무나 그런 문제를 많이 주죠. 정확한 답이 있는 문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어때요?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장 오늘 이거 끝나면 난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문제도 정답이 있지 않아요. 학생들 교실에서 25명, 30명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은 또 그런 얘기 했대. 경제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말로 해보라 했더니 경제란 연예 프로그램이다. 연예 같다, 연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건 정말 경제학자보다 낫지 않아요? 경제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다. 연예 프로그램처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대우석 초등학교 수업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구조화된 문제,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선생님들이 좀 줘야 된다는 거. 집에서도 그래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거. 그 사례 하나하고 같이 보면 간단하게 어떤 학생이 생활이 즐겁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너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기회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원인이 뭘까? 내가 왜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고 가기 싫을까? 하는 걸 원인을 같이 발견하도록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도록 학부모나 교사는 질문을 하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발견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원인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로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삶의 목적이 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직업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것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게 하는 경험. 그 다음에 함께 거기에 대한 대안, 좀 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또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학생 스스로가, 아동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에요. 문제를 발견해주고 대안도 찾아주고 해결책도 찾아준다면
실제 문제, 인생 문제를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학교에서도 뭔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지금 이제 사고력 얘기를 했어요. 사고력. 근데 사고력은 사고력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고력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지식을,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죠. 전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뭐 지도를 본다든가 일반적인 수학적인 기능을 익힌다든가 언어적인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자기 분야에 깊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각 교과 영역에서의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지식이 교과의 특정 분야의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거.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사고력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고력은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나는 사실은 근육이 사고력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고력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할래 하면 사실은 나는 사고력을 택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이 없이는 사고력도 발휘하기가 힘들고 지식이 없이는 앞서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력과 지식은 항상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돼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는데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르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거. 한 관점에서. 그게 이제 창의적 영역에서 그래서 요새 융합 연구소 선생님도 오셨는데 융합이라는 거를 억지로 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접근할 때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각도에서 내가 그런 여러 분야를 전공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각도로 봐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해보도록 하는 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도 한 사람은 사회과에서 문제를 접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이라도 수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두 가지 이상의 영역들을 연계해지면서 다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요. 전공 영역이 다른 사람이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서로 맞닿아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것이 바로 단학문적 접근이죠. 그거를 융합이라고까지 하려면 새로운 게 생성이 돼야지 사실 융합이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창의성과 관련된 상위인지 기술 개발, 요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상위인지 기술이라는 건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지식을 아는지를 아는 거, 내가 이 시간에 뭐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고차원적인 사고죠. 이런 것이 있어야 어떤 일을 능률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위 인지 기술도 필요해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의 접근 방법을 보면 창의적 사람들의 성격 특성을 보면요. 과제 집착력이 있어요. 한 일을 했으면 그게 풀릴 때까지 끝까지 몰입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다가 어려우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구력과 결단력이 있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있고 어려운 과제도 시도해보려는 자발성이 있고 특히 모호함에 대한 내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과제가 좀 모호하면 뭐라 그러죠? 몇 쪽 해야 되나요? 몇 쪽 써야 되나요? 뭘 너무너무 물어보죠. 끝까지 집요하게. 그 선생님이 요구한 거, 그 이외의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쪽을 쓰든지 요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많이 썼다고 점수 잘 주는 거 아닌데 꼭 몇 쪽을 가지고 더 많이 쓰면 혹시 더 많이 쓴 학생들이 점수를 더 받을까 봐 걱정이 되나 봐요.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자기 아이디어도 들어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성격이 또 있어요. 정반대의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생님으로서는 지도하기 좀 힘든 건데 나도 이런 걸 어떻게 지도할까? 예를들면 신체적 에너지 오랜 시간 일을 하기도 하면서 또 잦은 휴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잦은 휴식을 하냐면 너무 거기에 빠져 무슨 생각이 안 나면 좀 쉬어야 돼요 사실은. 쉬어서 조금 쉬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또 영리한가 하면 또 순진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가 했더니 또 무책임할 때가 또 있어요. 또 굉장히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현실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것도 빠진 건데 여성성이 있는가 하면 남성성도 있고 이렇게 양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을 때 우리 이제 부모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지도를 할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아, 창의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양면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뭐 아동 발달에서 얘기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너무 여성성만 있고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남자도 여성성과 남성성을 적당히 가지고 있고 남자도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그리고 남성성하고 여성성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근육도 여성도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는 거. 교사도 너는 왜 남자애가 여자 같으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창의성 증진 방법으로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목적을 설정해 주도록 하는 거, 또 세상에 대한 호기심, 탐구를 격려하고 보상해 주는 거, 또 자발성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태도를 기르게 하는 거, 이런 등등, 또 균형을 중시하는 거, 이런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 자체를 사랑하도록 하는, 즐기도록 하는 내적 동기화. 이게 일 자체가 참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럴 때는요, 우리는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바람직한 행동이 딱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내적 동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참 즐겁다. 새로운 거를 내가 생각해내는 게 참 즐거운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는 방법. 오히려 외적인 보상을 줄수록 그거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 선생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기, 보상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상이 좋은 거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호기심과 흥미를 개발시켜 주는 거. 호기심을, 만약에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오면서 자꾸만 우리가 그걸 차단시켜가지고 점점 호기심이 줄어들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네가 이런 데 호기심이 있었는데 하고 오히려 되살려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 주면서 호기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이랬다고 그래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다만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과학을 열심히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 나는 또 요새 참 느낀 거는요. 신비스러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 과학교육 방법도 가르친 적이 있었죠. 과학교육 방법 가르칠 때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호기심은 이해가 되는데 왜 신비스러워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내가 생각해 볼수록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왜 그럴까 하면 신비스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 이 안에 왜 그럴까 하는 거는 호기심 이면에는 신비스러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 또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또 나는 제일 사실은 이 초등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아동에 대해서 신비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동은 정말 어른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참 신비스러웠어요. 애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계속 자유롭게 상담을 해오려는 숙제를 줬었어요. 과학교육 방법 시간에. 그래서 하는데 이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I'm sad 그럴 줄 알았더니 I'm happy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왜 너는 해피하니?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했더니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 아빠랑 피크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혼하기 전에는 피크닉도 한 번도 안 갔구나. 그러면 피크닉을 하는데 아빠만 가고 가니? 엄마는 안 가니? 그랬더니 왜냐하면 엄마까지 가면 테이블이 너무 좁아서 다 같이 못 간대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아빠가 이혼한 다음부터는 피크닉을 데려가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애들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림자가 날 따라온다고 지난번에 우리 소녀도 보니까 그림자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그림자가 무서워가지고 그림자를 막 밟고 저리가 막 그런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얘가 그림자 때문에 무서워서 그날 하루 종일 그림자 탐색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점점 그림자가 이게 누구 그림자인지 알더라고요. 요건 아빠, 요건 엄마, 요건 나. 그걸 알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굉장히. 계속 시커멓게 쫓아오니까 갈 때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 참 신비스럽게 생각이 돼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비스러움.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부모의 태도를 이거 연구한 것들 종합한 걸 보면요. 내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녀를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해주는 특성, 적절한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참 재밌다 생각해서 뽑아봤는데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이 아주 가까워야지 내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창의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적절한 관계.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그러니까 너무 친밀감을 가지면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자기 스스로 독립심이라든가 자율성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규칙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큰 거 제시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독립적이고 적극적 본보기로서 그런 창의적인 삶을 사는 본보기 이런 거. 또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있는 가정.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녀의 내적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내적 동기를 이루면 나는 외적인 목적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외적인 목적만 강조하지 말고 내적인 걸 목적을 하다 보면은 내 외적인 것도 따라온다. 이렇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따라오고 이렇게. 그래서 보상을 아끼고 오히려 보상이나 규칙보다는 그런 것이 내적인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한다면 외적 보상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성장 과정을 이거를 좀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간단히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요.
창의적인 인물로 요새 스티브 잡스를 많이 뽑잖아요. 꼽아서 이 사람의 유년 시절과 초등 시절 이렇게 쭉 내가 훑어봤는데 이 사람의 환경이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땠어요? 어땠다고 생각해요? 응? 그 유인물을 보면서 누가 또 어떤 환경이 잡스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양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주거 환경도 좀 독특했어요. 무슨 차고 같은 데에서 조립을 하고 자동차 부품 이런 걸 통해 조립하는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어땠어요?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뭐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게 오히려 얘는 아버지보다도 주변에 다른 그 어떤 아저씨? 레리 킹이라는 아저씨가 그런 부품 같은 거를 갖다 주고 해보게 하고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중간에 작품을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 혼자 그렇게 다 한 건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그 스티브 워즈니악한테는 어떤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갔다 해가지고 좀 비판받았죠. 알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가정환경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한 과목 청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캘리그라피? 그래서 그거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들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것들이 아주 실제적인 경험을 줬고 그러나 또 대학에서 한 과목 들은 것 같고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좋은 조건만이 창의성을 기르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 또는 그 창의적인 인물과 작품이 나기까지는 뭔가 굉장한 인내심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동안 연구한 거 연구 3, 4를 종합해서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걸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창의성을 기르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수렴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 또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모형을 쓰든지 일반적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사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또 거기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미세한 관찰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지금 몇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것보다는 아주 미세한 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아주 미세한 선생님의 질문 한마디, 그걸 반응을 어떻게 주나,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앞부분의 과정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친숙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교사가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시를 하면서 교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걸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주제를 끌어내고 거기서 개념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중간 과정, 이게 1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대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원 중에서 앞에 지금 1이라는 건 몇 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 다음에는 그거를 좀 더 깊이 탐색할 기회를 줘요. 이것도 이제 좀 자료를 준다든가 어떤 상황을 준다든가
어떤 책에서 어떤 장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배운 지식을 좀 더 깊이 탐색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를 생각하게 하고 추론해보게 하면서 관찰을 또 하게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개념 형성을 했던 거를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지식을 좀 더 심화하면서 내면화를 하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 두 단계를 다 나는 그거를 학습의 내면화. 요새 내가 내면화, 외연화를 하나의 이론화 해왔는데 학습이 내면화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발달 이론가들은 그걸 발달이라고 보고 외연화하는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면 창의성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외연화, 겉으로 나타나는 창의성이 나타나려면 지식이 심도 있게 자기 자신의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외연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이해되죠? 돼요? 뒤에 계시는 어른들은 이해되시나요?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창의성을 연구하는 많은 이론가들은요, 이 창의적인 업적을 낸 인물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이루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연화 과정에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이 내면화 과정에는 어떻게 지식을 배웠나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웠겠지 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인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배우더라도 빨리 많은 거를 습득한다면 그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내면화가 안 일어난다면 거기서 창의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연화는 안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옛날 인물들을 다시 거꾸로 검증을 하면서 당신들이 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배웠나 하는 거를 연구하기엔 너무나 늦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이론이라는 것도 일종의 과정인데 그 사람들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내면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실 상황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하나를 배우더라도 내면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속에서 내 지식이 내면화돼서 뭔가 자기 생각의 구조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대학원 수업도 힘들었고 우리 학부 3학년 17명 학생이었지만 대단히 힘들어서 이렇게 목에 병도 났습니다. 내면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달달달달 나오는 거 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이대부속 초등학교에서도 새소식 같은 거 할 때 자꾸만 신문에서 본 거를 그냥 입에서 그만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하고 얘기하게 하지 말고 자기 말로 하게 좀 하세요. 이혜지 선생님 대표로 오셨는데 부탁합니다. 그게 자기 말 아닌 거는 100번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내면화돼 자기 용어로 자기 말로 해보게 해야 돼. 자기 말로. 작은 사건이라도 자기 말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자기 말로써 표현할 때, 그래서 내면화라는 거는요, 자기의 정신적인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배웠으면, 에너지라는 거에 배웠으면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 2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정말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단계를 보면요, 새로운 생각을 표현해서 새로운 작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걸 교사가 제시를 해요. 그런 기회를 제시를 한다고. 근데 그거 안 하는 선생님들 많죠. 앞에 1단계만 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단계도 그렇게 1, 2단계도 내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주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같이 연구했던 최기리 선생님 막 웃으시는데 이런 수업 장면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창의적인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실에서 봤는데 이런 장면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 선생님들한테서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그런 지금 문제 상황에서 뭘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게 하고 유도를 하면서 교사의 발문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잠깐 전에 이거를 나는 여기서 요새 이제 미니 C, 리틀 C가 나오는데 얘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론하고 이거를 같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같이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면화 과정에서는 미니 C가 발현이 되고 작은 창의성. 그 다음에 외연화 과정에서는 리틀 C 이것도 작은 창의성인데 이 영어로는 이렇게 미니 C, 리틀 C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나는 그거를 외연화 과정에서의 창의성, 하나는 내면화 과정에서의 창의성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친숙한 자료를 통한 나타나는 창의성을 그거를 휴리스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것도 외국 저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휴리스틱 발견적 창의성. 그 다음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인터프리터티브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해석적 창의성.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산물로 나타내는 거는 프로덕티브 크리에이티비티. 생산적 창의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저널 오브 크리에이티브 비헤이비어라는 데 내가지고 이번 6월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여러분한테 옛날 이론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내가 생각하는 학생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인 창의성 이론 가지고는 너무나 위대한 창의성 인물만 설명을 했지 이거를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창의성 이론가들도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서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인 나는 정말 수업 속에서 내가 또 수업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수업 속에서 아주 작은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교사가 촉진하고 또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의 작은 장면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아이가 새로운 생각을 자꾸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해주고 또 발현했으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정교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또 어떤 문제 상황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그런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수업 상황을 주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문제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든가 무슨 뭘 할 때도 그거를 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 아이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하나의 문제로 생각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부모들의 생각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 선생님 투비, 교사 투비 우리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정말 그 생각과 목적과 동기를 가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정말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요즘 내가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지혜예요. 지혜. 창의성의 지혜로운 창의성. 지혜가 또 창의성을 포함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책 풀어온 사람 있어요? 지난주에? 화요일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창의성 이 연구했던 거는 다 생략하고 지혜로 띄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의성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창의성이 인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파괴시키는 창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의 산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인간을 위태롭게 할 건가 아니면 긍정하고 이거를 다 점검하고 따져보자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 지향적인 창의성, 지혜로운 창의성 이쪽으로 막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또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공부가 끝이 없고
호기심이 끝이 없이 생기는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오늘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전부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쏟아 부어주고 여러분이 그 후속 연구를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초등학교 교사가 됐을 때 그걸 실천하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연구하는 학자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오늘 저기 병원 가서 영양주사까지 맞고 와서 이제 목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해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의사가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안 됐다고 제가 영양주사 선물로 놔줄 테니까 좀 맞고 가실래 해가지고 공짜로 영양주사 선물로 이렇게 맞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모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분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젯밤에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이게 긴장이 돼서 그런지 무슨 드링크를 뭘 하나 마셨는지 잠이 안 와갖고 TV를 봐도 잠이 안 오고 뉴스를 봐도 잠이 안 오고 뭐 신문을 봐도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더니 어디가 나왔대? 잠언? 여러분은 잠언을 봐야 되고요. 나이 들면 전도서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도서. 딱 잠언에다가 접혀진 전도서를 봤어요. 전도서를 봤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이거 좀 더 나중에 봐도 되는데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앞에 그 잠언에서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 하더니 전도서에서는 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나도 헷갈려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혜와 지식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끝이 없잖아요. 지금 끝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먼지 같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늘 자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하고 겸손해지는 거.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젯밤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지식을 많이 배우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이제 끝나면서 맺는 결론은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이대를 다니면서 나도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채플 시간에 들어가서 막 졸고 그랬어요. 듣지도 않고. 그때는 채플 시간에 주로 설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지식도 발견하고 지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와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정말 인간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거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이대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대에 이왕 왔으니까 이대는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해서 세운 학교예요. 지식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꼭 4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교수님들은 모두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수님들 따라서 잘 믿고 진정한 이화 졸업한 초등교육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문 혹시 받을 시간이 될까?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혹시 꼭 질문을 이거 내가 재미로 또 이거를 하나 재밌게 해주려고. 이거 내가 몇 살 때게? 그때는 막 파마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근데 파마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숯을 얹어놨어, 이렇게 해갖고 숯 머리에다가. 근데 내가 너무나 인내심이 많아고 숯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머리 숯을 얹어놨는데 이게 살이 탔어요. 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서 그걸 참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머리카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를 했고, 이건 대학생 때 이렇게 교정에 찍은 거고, 이건 졸업식 때고, 저 뒤에 있는 거는 대학원 때 크리에이티브 헤어컷. 내가 머리를 스스로 자른 아주 창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너무 내가 늦게까지 끌었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할지 굉장히 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학생들 얼굴 마주하니까 너무나 다 반갑고 정다운 얼굴들이라서 얘기가 그래도 목소리도 잘 풀리고 잘 나왔네요. 그럼 이걸로 끝내고 감사합니다.